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연장한 데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여행 경보를 최저인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CDC는 한 단계 하향해서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80대 이상과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는 화이자의 부스터샷을 맞고 나서 40% 가까이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3월 한 달 동안 2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민 서류 적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방 이민 당국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연장한 데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게 공중위생을 증진시킨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어제 판결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버스, 여객선,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가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법을 근거로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공중위생을 증진한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속히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이후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명백히 실망스럽다며 백악관과 CDC는 미국인들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키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여행 경보를 최저인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최고 수준이었던 4단계에서 1단계로 크게 낮춘 겁니다. 다만 CDC는 한 단계 하향해서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어제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에서 일반적 주의 1단계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국무부는 자국민을 상대로 국가별 여행 경보를 총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위험도가 가장 낮은 일반적 주의 1단계부터 주의 강화에 해당하는 2단계, 여행 재고인 3단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여행 재고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는 전날인 지난 17일까지 4단계였다가 1단계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같은 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춘 것과도 비교됩니다. 앞서 CDC도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등 약 90개 국가에 대해 내렸던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90개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여행 경보는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그리스, 터키, 홍콩, 일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과 다중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뒀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와 중증 환자, 병실 가동률 등의 지표가 나아지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확진자가 급증한다고 해도 방역을 위한 셧다운 조치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7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라디오 방송 더 캐츠 라운드 테이블과의 인터뷰에서 뉴요커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보호할 것이라며 믿어도 된다고 강조하고 다시는 셧다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주 전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확진자가 더 급증해도 가까스로 정상화에 돌입한 뉴욕주의 경제에 과도한 방역 조치로 제동을 걸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주 보건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296명,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5.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욕주의 감염률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1.5%에 그쳤던 지난 3월 초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런 증가세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4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연구 결과를 들고 감염뿐만이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사망도 크게 줄여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지난 1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4차 코로나19 백신이 고령자들의 감염과 사망을 크게 줄여준다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며 60세 이상인 미국인은 2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조정관은 이스라엘의 연구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이 1차 부스터샷을 맞은 지 4개월 뒤 2차 부스터샷을 맞으면 단지 감염뿐 아니라 사망에서도 상당한 감소가 있었다며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근거할 때 60세 이상이라면 2차 부스터샷을 맞는 게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권고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은 지난달 29일 50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차 부스터샷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연구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보다 젊은 연령대를 상대로 한 2차 부스터샷의 효능에 대한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 조정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서 50세에서 59세 연령대도 2차 부스터샷을 맞을 자격이 된다며 이들의 경우는 개인별 위험 상황에 따라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스터샷 접종으로 인한 이득도 물론 크지만 피로나 불쾌감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보고됐습니다. 특히 80대 이상과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는 화이자의 부스터샷을 맞고 나서 40% 가까운 부작용을 겪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UPI 통신은 미 의학협회 국제학술지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이 이날 공개한 통계를 인용해 부스터샷의 부작용 통계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화이자의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한 60세 이상 이스라엘인 8만 2천여 명의 부작용 사례 보고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부스터샷을 맞은 80대 이상의 37%는 최소 한 차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60대는 이 비율이 33%였고 70대는 25%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여성은 부스터샷 접종 뒤 39%가 최소 한 차례 부작용을 경험해 남성의 부작용 비율 23%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구 대상 전체를 기준으로는 30%가 부스터샷 접종 뒤 주사 통증과 피로, 불쾌감, 근육통, 두통 등 최소 한 종류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비율은 2차 접종 뒤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인 25% 이하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은 뒤 겪은 부작용의 정도는 68%가 2차 접종과 비교해 비슷하다고 대답했고 19%는 조금 덜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했던 접종자는 1% 남짓으로 조사됐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3월 한 달 동안 2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거의 해제되면서 이민자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세관 국경보호국은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3월 한 달 동안 이민당국이 멕시코 국경 남서부에서 단속한 이민자들이 22만 1,303명으로 전달에 비해 34%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통계 숫자를 밝힌 것은 그동안 이민당국이 대부분의 이민들을 돌려보내고 박해를 피해 들어오려는 망명 희망자까지 돌려보낼 수 있게 했던 감염병 방지를 위한 규제가 시한이 다한 이후 이민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압력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국경의 이민 단속자 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거의 매달 증가했습니다. 그 때문에 전 정부에 비해서 바이든 정부가 국경 수비를 느슨하고 약하게 한다는 증거라는 등 야당의 정치적 공격 목표가 되어 왔습니다.
불법 이민 또는 공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민을 포함한 이민의 수는 3월에 20만 9,906명에 달해 바이든 정부의 지난해 7월 최고 기록인 20만 658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전의 최고 기록이었던 2000년 3월에 22만 63명보다도 많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944년 공중보건법으로 제정된 연방공중보건법인 타이틀 42를 이용해 170만 명 이상의 이민들을 추방했지만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접어든 지난해 5월 23일부터 이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해 중간선거에 출마한 애리조나주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까지 공화당 의원들과 합세해서 타이틀 42 법안의 연장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여파로 이민 서류 적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심각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방이민당국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60일간의 공지 과정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은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고 있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점차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 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 확대는 우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중 1순위인 세계적인 특기자와 국제기업 간부, 직원 카테고리에 먼저 시행한 뒤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방이민국의 이민서류 심사 적체는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접수 이후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 관련 서류는 총 95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9 회계연도 말과 비교하면 무려 66%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적체 심화가 누적된 탓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부시엘당 $8를 넘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은 이날 부시엘당 2.6% 오른 $8 4센트로 20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8 선을 돌파했습니다. 가뭄과 이상고온이 중서부를 덮쳤던 2012년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부시엘당 $8 49센트에도 근접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운송비 급등 여파로 이미 지난해부터 꿈틀거렸던 옥수수 값은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두 나라의 전쟁으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시엘당 $6였던 옥수수 값이 넉 달 만에 30% 이상 치솟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농산물 유통망이 무너진 가운데 상당수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봄철 파종 시기를 놓쳤고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로 비료값도 함께 오르면서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공급난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25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전공별로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과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은 연간 $9만 이상을 받았는데 문과 분야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인텔리전트닷컴 설문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5세 이상 미국 졸업자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4년제 대학 학위 또는 대학원 학위가 있는 25세 이상 미국인 1,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5%는 $30,000 미만의 연봉을 받았고 7명 중 1명은 $15,000 미만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 연봉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 공대,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등 이과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은 연간 9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예술 등 문과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은 절반 수준인 연간 4만 5천 달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대학 학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2022학년도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이전 대비 2.1% 상승해 3만 8,0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립대 등 다른 대학의 평균 등록금도 1.5% 상승해 2만 7,560달러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학비와 달리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2020-2021년 평균 학자금 대출 부채가 4.5% 증가하는 등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지역 한인 동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한 구호기금 21만 4천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한국일보는 지난달 4일부터 시작해 모은 성금 1차분을 지난 14일 적십자사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금 캠페인에는 개인과 한인단체, 동문회, 종교계에서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성금은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음식, 약품, 옷, 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폴란드에 파견된 적십자사 직원을 통해 배분됩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어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료를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집주인들은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고는 지난주 통과된 2,200억 달러의 주 예산안에 8억 달러의 관련 지원금이 포함된 데 따른 겁니다. 특히 세입자가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지원 예산 1억 2,500만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온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저지주 베이온의 한 아마존 물류창고에서도 직원들이 노조 결성 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 창고는 노조 설립 투표를 실시하는 아마존의 네 번째 사업장이 됐습니다. 노동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베이온 창고 직원들은 노조 설립 투표를 치르기 위한 요건인 30%가 넘는 찬성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선거 일정이나 요건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인회 제6대 회장을 역임한 이범선 전 회장이 지난 1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지난 16일 유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1925년 출생한 고인은 학생 신분으로 한인회 창립에 참여하기도 했고 임원들의 세대 교체를 이루는 등 한인회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966년 12월부터 1968년까지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한 고인은 리틀 엔젤스 합창단이 공연에 참여하기도 한 400명 규모 코리안 나잇볼 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뉴욕 한인회의 기틀을 마련해준 초창기 회장님들의 노고로 인해 오늘의 뉴욕 한인회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